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자력 세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다재다능한 원자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생님, 지난 시간을 통해 원자력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대단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이나요? 우리나라가 뛰어난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원자력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급의 불안전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 경쟁력입니다. 원전 산업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인프라를 활용하여 미래 과학 기술의 핵심인 기초과학 연구 또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열이 필요한 제철, 화학공업, 해수담수와 수소 생산 등 산업 분야와 쇄빙선, 원자력 추진 로켓과 같이 엔진 동력원으로도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 쟁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첨단 안전기술로 안심하고 깨끗한 원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원자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방사선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방사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방사선에 노출된 거미에 물려 스파이더맨이 되어버린 피터 파커의 모습이 떠오르나요? 혹은 방사선에 노출되어 괴력의 녹색 거인으로 변신한 헐크가 떠오르나요? 이 밖에도 수화물 검사나 암 치료를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대다수 친구들에게 방사선은 조금은 무서운 이미지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방사선은 정말 무서운 존재인지, 무엇을 방사선이라고 말하는 건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원자핵을 형성할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의 비율에 따라 안정한 원자핵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불안정한 원자핵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원자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안정화되는데 이때 에너지는 특정한 입자나 빛을 통해 방출됩니다. 이 핵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 입자나 빛이 바로 방사선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방사선은 원자핵의 상태가 바뀔 때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사선의 세기를 점차 줄여나가 더 이상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 안정한 원자가 되는 이 과정을 방사선 붕괴라고 합니다. 붕괴는 스스로 일어나기도 하고 강한 입자 가속기와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방사선의 세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원소마다 모두 그 값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1초도 안 되지만 어떤 것은 몇백만 년, 몇억 년에 이르기도 하죠. 방사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크게 입자선과 전자기파 두 가지 형태를 가집니다. 입자선이라는 말 그대로 질량이나 전하를 갖는 입자들이 흐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이 있습니다. 전자기파란 빛과 같은 에너지의 흐름을 말하며 X선과 감마선이 해당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알파선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의 흐름입니다. 알파선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몰라 그리스 문자의 첫 번째 글자인 알파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파선은 다른 방사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고 공기 중 수 센티미터 정도만 이동해도 에너지를 모두 잃을 정도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또 전기장과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이동이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알파선은 종이 한 장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지만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 섭취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베타선은 전자들의 흐름입니다. 알파선보다 훨씬 가벼워 공기 중 수미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선과 마찬가지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얇은 금속판 정도만 있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성자선은 핵반응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중성자들의 흐름입니다. 전하를 가지지 않아 전기장과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질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자를 만나면 에너지를 쉽게 잃기 때문에 물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물질로 중성자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파의 대표적인 X선과 감마선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투과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중성자선과 반대로 납과 같이 무거운 원자로 막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럼 방사선의 특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앞서 말한 것처럼 방사선은 그 종류에 따라 투과 성능은 다르지만 물질을 투과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의 결합에 영향을 주어 물질 구조나 성질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 암을 치료하기도 하고 물질 구조를 자세히 분석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방사선은 인간의 오감으로는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소리와 냄새, 맛으로도 느낄 수 없어 방사선은 오직 방사선 계측기와 같은 방사선 측정 장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국가환경방사능 자료관리 시스템 2018년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 중 하나인 칼륨 40은 자연 환경을 이루는 거의 모든 물질에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숫자 뒤에 보이는 알파벳은 방사선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중 하나로 베크렐이라고 읽습니다. 이렇듯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방사선을 자연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이 특정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기도 하죠. 자연 방사선과 성질, 특징이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인공 방사선은 그 양을 조절할 수 있어 관련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 방사선과 질병의 진단, 치료를 위한 방사선을 제외하고 보통 사람들이 방사선에 1년간 노출되는 양을 1mS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양의 1% 정도입니다. 이어서 방사선의 단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를 잴 때는 미터, 시간은 초, 무게는 뭐죠? 네,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로 국제적으로 약속했는데요.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가집니다. 방사선 그 자체의 양을 표현하는 베크렐과 사람이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가 받는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 시버트가 대표적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사선의 종류와 조직 부위에 따라 인체가 받는 양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선생님, 방사선, 방사능, 방사성. 무슨 차이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는데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정확한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선 방사선은 방사선 에너지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고요. 방사능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위로 표현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방사성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가진 성질을 말합니다. 전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W의 전구에 불이 켜져 있고 이 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는 방사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구는 방사선을 방출하니 방사성을 띠겠죠. 그리고 100W라고 했으니 이 전구는 100W의 방사능을 가집니다. 모두 이해되셨나요? 전구와 방사성 물질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방사선의 단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구는 와트라는 출력 단위에 따라 빛을 방출하고 이 빛에 노출된 양을 측정할 때
흑화도를 통해 비교하게 되는 것처럼 방사성 물질은 베크렐, 즉 방사능에 따라 방사선을 방출하고 사람이 방사선에 노출된 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버트라는 방사선 양을 가지고 측정하게 됩니다. 방사선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크게 의학과 산업, 농업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선 검진, 암 치료, 핵의학 영상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그림에서 보듯이 방사선의 성질을 활용해 반도체를 가공하고 신소재 개발, 물질 구조 등을 분석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얇은 종이의 두께를 재거나 콜라 같은 캔 음료를 따지 않고 그 양을 재기도 합니다. 또 대기오염 정화와 하수 처리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구조물이나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를 검사하는 비파괴 검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하는 수화물 검사가 바로 비파괴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한다든지 식품의 멸균 혹은 미생물 체제 분석, 품종 개량 등의 농업 분야에서도 방사선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원자력연구원도 방사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나요? 네, 연구원은 방사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와 양성자 가속기, 사이클로트론과 같은 연구 장치를 통해 원자력 연구를 국제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박사님들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 모두 집중해 볼까요? 지금 보이는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설계하고 건설한 순수 국내 기술의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입니다. 성능면에서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고성능 연구로로 1995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로는 핵분열로 발생한 중성자를 이용하고 있는데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양과 음의 성질을 띠지 않아 물질 내부로 비교적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물질 내부로 들어간 중성자는 물질의 원자 핵과 부딪혀 미세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재료와 핵연료를 연구하기도 하고 자동차나 큰 배에 필요한 철강 재료, 반도체 소재, 나노 소재 등을 연구해 고품질의 재료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병의 진단과 치료, 비파괴 검사 등에 활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들고 단백질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 적합한 치료제도 개발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개발에 필요한 배터리 소재나 수소 연료 전지를 관찰해 어떻게 만들어야 효율이 높아지는지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연구원은 하나로를 통해 물리, 생물, 지구와 우주, 화학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의 주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 세 번째로 운영하고 있는 대용량 선형 양성자 가속기입니다. 양성자 가속기란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인데요. 양성자 한 개로 구성된 수소 원자를 전기 방전으로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하고 전기장을 이용해 양성자를 인출한 후 고주파로 가속하는 원리입니다. 연구원이 양성자 가속기로 가속할 수 있는 양성자의 최대 에너지는 1억 전자볼트로 1.5V 건전지 6,700만 개 정도 크기입니다. 그럼 왜 양성자를 가속할까요? 양성자는 에너지에 따라 물질과 다양한 반응을 해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톱으로 긁히는 연한 플라스틱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거나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인데 전기가 통하게도 할 수 있죠. 특히 양성자의 에너지가 10억 전자볼트, 즉 빛의 속도에 가까이 이르면 우리 주위에 존재하지 않는 소립자를 만들어내는데요. 소립자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 별의 생성과 소멸 과정 등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 이를 분석하면 우주의 신비를 밝혀낼 수 있답니다. 우리 연구원은 2천만 전자볼트와 1억 전자볼트 양성자를 이용해 신소재 개발, 나노물질 가공,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 신품종 개발과 같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 위치한 사이크트론입니다. 방금 전에 본 선형 형태인 양성자 가속기와 달리 사이크트론은 나선형의 궤도를 통해 회전 반경이 커지면서 높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의 입자 가속기입니다. 수소 음이온을 고주파와 전자석 시스템을 통해 나선형 궤적으로 가속한 뒤 전자를 제거하고 양성자를 인출하는 원리죠.
이때 1.5V 건전지 2천만 개에 해당되는 3천만 전자볼트까지 수소 음이온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된 양성자를 특정 물질의 원자핵에 충돌시킴으로써 각종 동위원소가 생성되고 화학 공정법을 통해 고순도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베타선을 방출해 암세포를 죽이는 구리67 생산에 성공했고 방사선 영상 장치의 교정 선원으로 쓰이는 저마늄 68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지르코늄 89를 대형 병원에 정기적으로 공급함으로 해서 핵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주, 재료, 생명공학 등의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요. 마치 칼은 요리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이를 잘못 다루면 흉기가 될 수도 있듯이 방사선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이로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방사선의 안전한 활용을 기대하며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